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슨이고요. 지금 이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스탯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컴사 A, 그 다음에 컴사 Principles,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일단 AP 스탯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Statistics 같은 과목은 그 흔히 이제 Math, Track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이죠. 그런데 의외로 수학적인 요소가 좀 두드러지지 않고 다른 문과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겨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이 시점에 와 계시죠. 그래서 봄 집중반 그다음에 최종 정리반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시간표가 제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겠지만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설명을 타임테이블 따로 모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타임테이블이 지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순서가 살짝 얘기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집중반에서는 이거는 3월이죠. 3월에서 하는 그 집중반 수업은 크게 트랙이 A, B, C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랙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A랑 B는 사실은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합한 게 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C의 그 진행되는 일치는 이제 4월이고요. A, B는 3월에 봄방학 때 일주일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봄방학 때 학교 스케줄들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이 스케줄이 A를 먼저 듣고 B를 듣거나 B를 먼저 듣고 A를 듣거나 상관없이 되도록이면은 그 내용을 왜 선후 관계가 반드시 존재하긴 하지만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거를 설명을 안 하고 뒤에 있는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간 추려서 내부 내에서만 그 선후 연결성이 이제 존재하도록 그래서 B랑 A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약간씩 포커스를 바꿔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제 바꿔들어도 상관없이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C 강의 같은 경우는 이 A, B가 본방에 끝나고 나면은 C는 이제 4월에 이 최종 정리반과 병행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정리반이라는 것은 이 트랙을 뭐 다른 트랙, 편의상 S 트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주말마다 이제 한 번씩 유지가 되는 건데, 음, 모든 수업마다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풀 테스트를 한 번씩 하고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그 풀 테스트를 미리 제공을 한 답안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답안에 대해서 해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설만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수업 시간이 3시간도 훨씬 더 걸리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추려서 많이들 틀렸다 싶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과목 위주로 부분 위주로 이제 이 최종 정리반은 구성이 될 거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랑 개별적인 답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거기다 올려놓는 비디오, VOD를 통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공부하는데 무리 없도록 이제 근데 저는 하다 보면 항상 저는 자료를 다들 공유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보도록 만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 제가 직접 보고 그걸 채점하면서 그 얻었던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그 과정이 이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밸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 정리반에서는 한 사람도 이제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한 9회 정도 그 시험 일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9회, 8회, 9회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으셨으면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AP Stat, AP CSA 둘 과목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단일 최종 정리반, 뭐 집중 문제풀이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로 이게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 일주일에 1회. 저는 일요일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쯤에 이제 시험을 보고 오는 거를 권하는데 이게 오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시험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시험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끝내버리면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을 오픈하는 것은 사실은 한 3, 4일 전부터 한 주 중 수요일쯤부터 시험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되자마자 가급적이면은 또 전원 다 토요일 이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오는 거를 공장을 꼭꼭 한번 어머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시험 안 봤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가긴 가는데 어머님만큼 임팩트가 아, 사실은 어머님 임팩트가 크기 크죠.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 각도에서 학원과 어머님들과 어머님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예, 그렇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살짝 작년이랑 다르게 봤는데 작년에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 수업만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뭐 cal이라든지 chemistry라든지 이런 과목보다는 약간 수강하는 인원수들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CS를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명 넘어서 거의 40명 가까이 과목마다 다들 이 과목을 들어와 주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 과목이 바뀌면서 하이브리드랑 디지털 테스트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게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한 번씩 볼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C 강의가 여기에 이제 에세이 덧붙여져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나갈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AB 본방학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 또는 본방 때 솔직히 말해서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과목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부 다 듣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주로 했더니 여기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AB를 이제 VOD로 항상 제공을 해주는데 BOD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아이들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물론 문제는 다르고 내용은 여기서 그 주에 이제 포커스하는 내용을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해서 총정리 강의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요 C 강의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고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그래서 AP 스탯에 대한 포커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P 스탯 관련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math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스탯은 분명히 수학 과목이긴 한데 AP 스탯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답을 정확하게 구해서 그 답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거기에 더 치중을 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답을 이제 딱 수식 적고 그다음에 이걸 계산 과정 있게 적고 다들 이건 하는데 그래서 답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내버리면은 점수도 끝이 나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게 의미가 뭐냐, 인터프리테이션이 뭐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게 뭐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테이션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점수를 받는 사실 반 이상의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 되고 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를 많이 에세이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학생은 이거를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math라고 생각하지 말고 math plus essay writing, maybe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필수 표현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내가 또 창의적으로 이거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거 되게 좋죠.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면 중에 하나인데 이 필수적인 표현을 꼭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이 표현이 있으면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찝어주는 요 필수 표현들이 뭔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이 필수 표현들을 쭉 써놓은 그 노트를
시험 보기 전날에 쭉 한 번씩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한 두 달 내내 그 3월, 4월 이렇게 두 달 내내 강조를 하는데 안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거를 외우고 있나 이거 하고 물론 시험 피드백에서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될까 말까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최대한 익힐 수 있게 그것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수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암기 과목이 아닌 상황에서는 수학 과목인 경우에서는 문제를 형태를 주고 그 문제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응용이 다들 들어가긴 하지만 이 스탯에서 유형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토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인에 대한 인프런스다.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인이 아니라 다른 스태티스틱을 쓰는 학생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한 해에 한 번씩 정도는. 간혹 가다가 안 나오는 해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탯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학생들한테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이게 나랑 안 맞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해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것도 유형을 벗어나는 것도 유형화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 이상 뭐 물론 100% 적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이거 편하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유형을 전달을 categorize 해가지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업 내용 같은 거는 진행 방식은 뭐냐면은 그 실전반 에스트랙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랙이 이거는 실제 그 테스트게이트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블루북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맞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테스트들이 이렇게 쭉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피드백을 하면 그 직접 학생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이 읽어 보겠죠. 봐가지고 improve가 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지난번 했던 실수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은 아, 당연히 그게 좀 처음에는 이게 이제 테스트 1이라서 성적이 조금 그 난해하죠. 이제 나중에 테스트 8 정도 되면 쫙쫙 올라가지고 한 4, 5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AP 스탯은 하이브리드예요. 그 디지털과 풀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차이는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는 그 주관식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컴퓨터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작성한 거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고 자세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제 correction에 해당되는 거고 모범적인 답안은 제가 항상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게 그 복잡하고 길고 학생들한테 아, 전달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커렉션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다음 과목에서 설명드릴 때 디지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AP CS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긴 한데 그럼 그때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예전에 맨 처음에 컴퓨터라이즈 테스트가 처음 AP 도입됐을 때 코로나 때였어요. 야, 코로나 때 학생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그때는 다른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완전하게 그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사진 포맷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아이폰에 쓰는 그 HEC 포맷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고해상도로 답안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전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커버링 해가지고 옮기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full 테스트를 이제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어쨌거나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잘못하고 있는가, 뭐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많이들 보여드린 거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마워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 다음 과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 A 같은 경우는 그 이 뒤에 나올 principle이랑 구별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요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름 때 얘기지만 여름 계절에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머님들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대요라고만 말씀하시고 이게 A인지 principle인지 구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구별하시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단순히 말해서 난이도만으로 보면은 A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행은 뭐 자바로 되고 이 언어적인 그런 그 proficiency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스타일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방학 때 2주, 3주 정도 특강에서는 A, B 트랙으로 나눠서 교차 가능하고요. 이 내용이 그 미처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4월 이제 3월 말 4월쯤에 집중반 그 정리하는 그 C에다가 시험 보는 S반이랑 같이 가는데 음, 뭐 나중에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것만 개별적으로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시간이 정 안 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최소한 이거는 들으시는 걸 권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이것만으로 실력이 증가되는 거를 살짝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별 수업도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많이 그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AB에서 총정리를 못 들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총정리를 추가를 해서 주말에 뭐 금, 토 이 시점에서 이제 C랑 같이 듣는 거를 여기도 역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APCSA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변화가 있었죠. APCSA는 완전히 full 디지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full 디지털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APCSA에서 옛날에 그 고질적으로 있었던 그 안 좋은 점, 손으로 이렇게 제가 쓰는 것처럼 손으로 써야 돼요. 이게 public, static, 뭐 이거 코드예요. 뭐 이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됐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매우 뒤처져 있는 느낌을 줬는데 드디어 이게 없어지고 적어도 타이핑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타이핑. 그래서 타이핑이 가능한 것만 해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 뭐 그걸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어느 정도 타이핑만 해도 글씨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스택과는 다르게. 그래서 포 디지털로 변한 것은 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건 작년부터 그렇게 변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텍스트 에디터가 있고 이 텍스트 에디터랑 IDE랑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그냥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월드만도 못한 어떤 기본적인 노트패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텍스트만 나와요. 거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IDE는 뭐냐면 학생들이 코딩을 배울 때 사용하는 그 컴파일러 툴인데 여기서는 느낌이 화면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쓸 때 이것만 연습을 하다가는 텍스트로 쓰는 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실전 문제에서는 이 환경을 그대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한 뭐 10번 시험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커렉션이라든지 어떤 그 기타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텍스트로 완전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major change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 내용에 대해서, 시험 형식에 대해서 살짝씩 변동이 있는 거는 매년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넘어가야 될 건데, 멀티플 초이스에서 여기서는 일단 요거는 뭐냐면 사지선다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네 개만 나오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는 뭐 진작 이런 형식을 도입한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A, B, C, D, E에서 5개 오지선다였죠. 그러니까 이 오지선다에서 하시는 대로 줄면서 학생들은 좋아해요. 뭐 찍을 때 하나 덜 하나 덜 틀릴 수 있는 게 덜 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맞는 생각이 아니죠. 이게 초이스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딱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인 접근법에 의하면은 이거랑 기대하는 점수는 똑같아요. 실력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어쨌거나 학생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느낌은 쉬워졌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40문제를 42문제로 추가했는데 두 문제 더 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난이도 면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느낌상으로는 이제 뭐 단답형의 뭐 초이스 숫자가 줄어서 뿐만이 아니라 문제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 나왔었던 그런 어떤 벨에 꼬아놓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져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많이 쉬워지는 건 아니고 살짝 살짝 아주 이상한 문제가 없어진 정도 이런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FRQ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타입이 그대로 거의 그 형식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옛날에도 요 타입 1, 2, 3, 4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FRQ 타입은 이런 그대로 가는데 문제 내용에 살짝 변화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1, 2, 3, 4 전부 다 요 세 가지 문제 유형 전부 다 A하고 B, 심한 경우에는 C까지도 서브 퀘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만점, 이거는 내가 만약에 4 스코어를 받았을 때 얼마의 점수를 받는가, 이게 만점인데, 원래는 이게 9였어요. 9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비중을 줄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옛날에는 이 타입 1, 2, 3, 4의 비중이 다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타입 1이랑 2에 살짝 비중을 7점씩 조금 더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두 개 서브 퀘션들이 없고, 타입 3 and 4에서는 서브 퀘션들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A-B 서커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메थ드를 하나를 써라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굳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A-B를 넣지만 클래스 디자인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시스 하고 2D array 이 퀘션들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제랑 그 하나의 문제에서 제시하는 메थ드를 쓰는 걸로 끝 날 듯해요. 클래스 디자인에서는 테스트할 게 많아요. 뭐 컨스트럭터도 있고 뭐 그 중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도 내가 디자인해야 되고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배점이 좀 높은 거고 얘네들은 이제 이 서브 퀘션들이 없어지고 하나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 A랑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A는 좀 쉬운 거, 이게 한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 5점에서 6점짜리가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사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 남기고 쉬운 걸 없앴다라고 생각하면은 FRQ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봐요. 물론 그 내용 면에서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뺐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는 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예측하건대 이번 해에서부터 FRQ 문제를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없네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어차피 뭐 옛날에는 쉬운 문제를 더 풀어야 됐던 거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만 풀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난이도는 약간씩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체감상 약간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느낌을 주니까 불안하시죠. 이 상황에 맞게 최대한 문제를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새로 내놓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이런 포맷에 맞도록 이번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한번 체감해 보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듯해요. 그래서 APCSA는 특히 올해가 이 실전 문제 반을 듣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멀티플 초이스나 FRQ나 느낌상 특히 MCQ 같은 경우는 이제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미스리딩한 게 쉬운 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실제로 난이도가 낮아진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다 많이 맞추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픽 체인지를 보면은 인헤리턴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완전히 유닛 하나가 나가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슬슬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문제들이랑 비슷한 인헤리턴스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터페이스도 한 2, 3년 전에 없어지고 이번에는 아예 인헤리턴스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클래스랑 클래스가 인터랙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nheritance가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렵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를 얘네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어진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문제들이 뭐 쉬우냐 그런 보장은 아니라는 거 이제 유념을 하시고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inheritance랑 관련된 컨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다 안 풀어도 되겠죠. 대신에 다른 문제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추가된 부분은 이제 파일 IO. 드디어 이제 그 파일 요즘 많은 이제 앱들이 파일을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때문에 아마 이걸 추가하지 않았나 싶은데 파일 IO가 나왔어요. 불행한 점 뭐냐면 자바에서의 파일 IO는 굉장히 안 좋다는 점. 에러도 많이 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에러 캐칭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파일 IO는 자바에서 편한 토픽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룰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정도 레벨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일 IO를 받아와서 그걸 이제 스트링 메시지를 통해서 프로세싱하는 거, 파일 프로세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갖춰준다 하더라도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었던 문제들이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생들이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엑스플로어를 해서 많이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하여튼 이런 체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IPCSA 수업 자체는 코딩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할 시간은 없죠, 지금은. 하지만 한 가지 아시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코딩을 안 거치고 끝까지 가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진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코딩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칠 수 있는 모든 스텝들을 다 제공을 해요. 일단 강의의 포커스는 일단 실전 문제 위주겠지만 총정리 강의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슨 문제를 풀어보면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코딩 실력. 이 코딩이라는 거 요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스테이블하게 점수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코딩 실력을 업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보자라도 어느 정도 러닝 커브를 타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 단계를 어느 시점에건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해놨는데 수업 자체의 포커스가 이제 실전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보조 자료 같은 걸로 형태로 많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풀이 문제들, 코딩 문제들을 통해서 이걸 접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모든 경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하기로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면은 이 기출 문제가 쓸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올해 시점에서 최적화된 강의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과목의 특징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교과서에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따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학생들은 혼자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라이브러리가 코드 레퍼런스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인지시키는 것 정도만 해도 3월, 4월 수준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이미 해놓은 것을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찾아서 문제 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법을 특화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이제 수업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뭐 마스터 프렙 인강에서도 기초적인 거를 다 항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초 내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인강
이랑 같이 실전 문제반을 듣는 것도 충분히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었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보면은 실전 문제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테스트에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 학생들이 늘상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행히도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바로 올해 다 적중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쭉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BOD 제공은 기본이죠. BOD 제공과 그 다음에 그 2020년도 커리큘럼이 변화했었고 디지털 시험인 풀 디지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역시 학생들이 참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편하게 어, 감동의 도가니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수업 내용 프리뷰를 보시면은 요 내용이 이거는 이제 코딩 실력을 업시키기 위한 그런 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커머셜은 아니고 이제 익스터널 사이트 중에서 이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얼마만큼 트라이 해봤고 처음에 시도했고 해서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왠지 모르겠네. 여기선 처음에는 못했다가 점점 느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출 때까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중간 과정을 보다가 뭐 막혀 있으면은 어디가 막혔는지 직접 들어가서 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코딩을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내 코딩 실력을 업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스트 게이트에서 실제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있고 이게 아마 마지막 테스트라서 이게 스코어가 안 나온 상태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마도 이 테스트가 이렇게 그레이딩이 되고 있으면은 그레이딩이 된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노티스가 가요. 그래서 내 코드가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되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정답들을 다 제공을 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틀리는지 어느 거에서 점수가 감점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거기서 이게 제 피드백이에요. So this is 제이슨이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 쓴 거예요. 학생. 참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기 힘들게 해놨는데 최첨원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덴테이션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말을 해도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은 코딩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시력을 테스트하고자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한 줄에다 이렇게 쫙 빽빽하게 쓴 한 두세 줄에다가 빽빽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그러고 나서 혼자서 웃고 있었겠죠. 근데 실제 시험 봐서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편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빠른 습득이 가능할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아까 AP Computer Science A랑 프린시플이 다르다 그랬죠? 이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쉽기는 한데 그래도 점수가 마냥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주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또 이제 크레이 타스크에 대한 주관식 포션이 추가가 돼가지고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 크레이 타스크라는 건 이거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제출을 하면은 그 내용으로 이제 점수가 바로 5점의 일부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최종 정리반으로 넘어가서 여기쯤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거는 수업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런 사람이 없는데 크레이 타스크에서 여기서 이 크레이 타스크에서 제출을 한 걸 가지고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이 주관식 문제를 FRQ 요거를 최종 정리반에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내가 프리 타스크를 이게 4월 말에 제출을 해요. 4월 30, 그러니까 말일까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리드한 경우에는 4월 중순까지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 학생이.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데
서두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크레이 타스크를 제출할 때,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돼요. 학생들이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관식 문제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주관식 문제를 그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너의 코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니? 그거를 설명해 봐.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코드에서 이런 프린시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봐. 라고 문제를 내요. 그 문제는 자체는 새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토픽인데 내가 만든 크리에이타스크에서 만든 그런 앱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너무 쉽게 만들면 또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못 해줘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3월 중에 물론 본방은 중이겠지만 3월하고 4월 초 이때쯤에 이 크레이 타스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솔직히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개별적인 체크를 통해서 하는 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물론 수업에서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는 많이 해줘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좀 의문이 아니라 잘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은 한 번쯤 점검을 받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FRQ에 어떤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때쯤 5월 때쯤 가면은 이미 내 크레이 타스크는 제출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저랑 점검을 했다면 이제 옵티멀한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시험들 실전 문제 여기서는 이 과목은 아마 그 S 트랙 여기서도 이제 A, B 트랙이 없어요. 이거는 이 내용들은 멀티플 초이스가 이제 조금 멀티플 초이스 많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방학 때 이거를 굳이 이것까지 할 수가 없었고요. 최종 정리반에서처럼 C 플러스 S 트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최종 총정리 문제를 하면서 이제 객관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주관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들을 전수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내 코드에 대한 어떤 그 주관식 피드백을 써보는 연습까지 이걸 하고 가야지 실전 시험에 어려움을 안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유의점은 이제 객관식 문제가 사실은 위에서는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지만 이게 70문제가 넘거든요. 72개인가 그런데 이게 쉬워요. 개별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쉽고 그 중에서 많이 틀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7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문제 더 플러스를 맞아야지 5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선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이게 이 72개 문제를 풀리면은 맨 처음에 맞는 숫자가 거의 반타작 나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기초가 탄탄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60개 전후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실전 문제만 봐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70개 그 마지막 그 10개 미만으로 틀리는 요 단계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과정을 이제 한 5주 정도로 잡고 있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멘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라고 하고서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learning curve가 어느 과목이나 있지만 만약에 이제 AP, CSA는 코딩이 조금 그 빨리 들어가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금방 올라오는 이게 APCSA 같은 경우는 그런 다단계적인 그 러닝 커브가 있는데 AP 스탯 같은 경우도 배우는 건 쉬운데 이게 러닝 커브가 있죠. 얘는 이 커브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와요,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5주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강의를 만든 건데 그걸 너무 믿지 말고 내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개별적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식에 대한 familiarity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레이 타스크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필수 요소는 다 갖추는 거. 너무 간단하게 한다 해서 너무 다 이것도 저것 다 잘라버리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는 써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참 그게 핵심이겠죠.
스스로 코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겨울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강조를 하자면은 A 트랙, B 트랙은 이거는 합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C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S 트랙을 이거는 꼭 필수. 개별적인 시험을 보는 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는 이렇고 그래서 가르치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양력이고요. 많은 경험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런 개발 관련 경험도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말은 하는데 애들은 이제 들들 볶는 거 자체가 알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게 거기서 difference를 it makes a difference if the teacher has lots of experience.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를 모르는가를 알고 강조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한다고 치기에는 너무 글이 드문드문 올라오는데 이제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제 그 하이 시즌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차이점들, 예년 시험과 차이점들, 이번에 이제 설명회 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카테고리 아티클로 많이 여기다 올릴 텐데 여기서 이거 혹시 기억을 해주시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차근차근히 올라갈 거예요. 어머님들 옛날에는 제가 설명회 오실 때 필기도구 가져오시라고 해서 쓰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웃고 마시는데 사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뭐 VOD로 제공되긴 하지만 VOD 제공해도 잘 안 보게 돼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이런 내용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꼭 대문에 이 사진이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카카오톡 QR 코드인데 하도 이제 카톡을 애다는 방법 학생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딱 하면은 바로 제가 카톡이 애드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과는 주로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다도 자료는 항상 올려놓고 피드백을 주려고 하지만 학생들이랑 친해지는 것은 이런 SNS를 1대1로 하면서 말하면서 이제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서먹한 게 지나가면은 개별적으로 뭐 문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내주고 슬쩍 문제 이런 문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피드백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봐야지 알잖아요. 바로 이제 문자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는 카카오톡이 좋다고 보고 아까 이제 혹시 못 보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CS 랩이에요. 이게 제이슨 크스가 이름이 아니라 제이슨 CS Computer Science Lab 이거의 약자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면은 못 찾겠으시면은 학원에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예, 하여튼 오늘 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